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 잔 하실래요? 제9회 위대한 개츠비 지금 시작합니다. 젠제님이 여행을 가 계시는 동안 저 제이미가 약 한 달간 녹음에 참여하게 됐었는데요. 오늘이 벌써 마지막 녹음이에요. 슬퍼요. 다음에 또 올 거잖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설레고 또 긴장이 되네요. 그럼 책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자기소개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저 먼저 할게요. 저는 제임이고요. 관심사는 문학입니다. 심리와 젠더 문제에 관심이 많은 난나입니다. 네, 노이만입니다. 저는 공학과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마크입니다. 국제정치와 스타트업 그리고 사랑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나폴스입니다.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황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 월요일까지 구정 연휴였는데요. 다들 어떻게 명절을 보내셨나요? 저는 고향이 제주도여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가족이 좀 아파가지고 병문안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병간호죠, 병간호. 병간호 하느라고 이제 설 연휴를 보냈습니다. 저는 시골이 강원도 평창이어가지고 제가 운전을 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운전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 장거리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운전 쭉 하고 가서는 그냥 편히 쉬고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큰 집이 서울이라서 어렵지 않게 다녀왔었는데요. 저희가 보통 지난 명절까지는 음식을 보통 해 먹었었는데 이번부터는 전부 다 사서 먹었어요. 아예 다요? 아예 다 사서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할 시간이 좀 많아져서 되게 재밌게 보냈습니다. 저는 친가외가가 전부 다 군산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좀 자라서 되게 가까워요, 친가외가가. 그래서 군산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간 김에 좀 그 근처 부여랑 익산 여기도 좀 가족이랑 좀 여행을 했어요. 거기가 요즘 백제 문화권으로 해가지고 되게 뭐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죠. 네, 흥미로웠어요. 아빠 말로는 안 하면은 거긴 사람들 다 떠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해놨어요. 부여 박물관도 되게. 익산에는 뭐 있어요? 그 백제의 가장 오래된 석탑 있잖아요. 그게 원래 그 미륵사지 일본이 일제시대 때 맞아요, 미륵사지. 그 콘크리트 네, 발라놓은. 맞아요. 근데 이번에 그 콘크리트 다 떼어냈어요. 다 떼어내고 복원이 완성돼서 그거를 봤는데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버지가 바쁘셔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지는 못했는데 연휴 첫날에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사자랑 호랑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요? 갑자기 야생? 애완동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나이를 먹고 엄마 손잡고 동물원에 다녀왔어요. 어디 동물원 갔어요? 서울대공원이 지하철. 저 최근에 저도 갔다 왔는데. 정말요? 네. 그래서 지하철이 연결돼가지고 편하더라고요, 다녀오기가. 사자랑 보셨어요? 사자, 호랑이 다 보고 퓨마도 보고 곰도 보고 다 보고 왔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 주제인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입니다. 지지난주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지난주 김지혜 교수의 선량한 차별주의자에 이어서 오늘은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피츠제럴드야 뭐 위대한 개츠비가 아니어도 너무 유명한 작가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도 피츠제럴드의 작품이고요. 미국의 20세기 소설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전공으로 이 작품을 제대로 읽어보기 전에는 그래 일단 유명한 책이니까 읽었다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근데 대학생이 돼서 다시 읽어보면서 책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경험을 했거든요. 또 이 작품의 문체를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해서 학부 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또 미시적인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처음에 어떤 새로운 관점이 제시됐을 때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듣고 보니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줄거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모두 책 읽으셨나요? 네, 저 네, 읽었어요. 네. 저도 읽었습니다. 정말요? 다 읽었네요. 와. 어떠셨어요? 재밌었나요?
재미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책 2번 봤거든요. 옛날에 그 민은석 거 보고 네. 그다음에 영화 보고 최근에 이제 이번 거 준비하면서 그 제이미님께서 김영하 작가가 번역한 게 진짜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다시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3번째 읽는 거라서 그런지 그냥 별 생각 없이 되게 읽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늘 준비하면서 읽게 됐는데 영화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영화된 작품이다 보니까 영화의 이미지랑 같이 생각하면서 디카프리오가 생각이 나가지고 되게 공감하면서 잘 읽을 수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도 처음 읽은 건 사실 학생 때 네. 그 세계 문학 전집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근데 개츠비가 좀 읽을만한 분량이에요. 다른 어떤 세계 문학 전집 맞아요. 읽어봤을 때. 그래서 꺼내서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뭔 내용이지? 약간 맞아요, 좀 맞아요.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지? 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 그냥 이게 왜 세계 문학이지? 이러고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커가지고 여기저기 봤는데 막 영화도 나오고 미국 문학의 어떤 정수다 막 이런 찬사를 보고 내가 그때 뭐 놓친 게 있나? 하고 다시 봤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하는 부분은 있는 소설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영화를 먼저 봤었는데, 전 솔직히 말해서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 책은 그렇게 좀 흥미롭게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좀 너무 어렵다 그래야 되나? 문장 자체도 좀 어렵고, 저한테 약간 고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책을 꼭 읽고 오라고 당부드렸던 이유가 어느 출판사의 번역서를 읽으셨는지가 궁금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출판사의 번역서를 읽으셨는지, 그리고 혹시 어떤 해외 문학이 있을 때 번역서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는지를 알고 싶어요. 저는 사실 기준이 없고 그냥 그 번역서가 여러 개 있으면은 네. 그중에 제일 유명한 걸로 골라서 읽거든요. 세계 문학 전집 같은 경우에는 민음사께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민음사 거를 해서 읽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민음사 걸로 읽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다른 거를 또 읽어봤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 그 민음사 거 읽었을 때 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른 걸 모르겠어요. 사실 기억이 잊혀져가지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 문학을 잘 안 읽는 스타일인데 일단 읽을 때는 제일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민음사 거를 읽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약간 시리즈로 쫙 나와 있잖아요. 깔끔하니. 맞아요. 그래서 되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잘 팔리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민음사 거를 많이 읽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 저희 학교 도서관에 있는 걸로 그냥 아무나 읽었는데 네, 그런 걸로 읽었습니다. 노이만님은 어느 출판사 걸로 읽으셨나요? 네, 저도 찾아보다가 리뷰가 가장 많은 믿음사 거를 읽었는데요. 저도 보통 번역서를 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 서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관련이 있어서 용어 같은 거를 잘 알고 있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번역서보다는 그래도 원본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대한 개츠비도 원본을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원본을 읽으려다 포기했고 믿음사 번역된 거를 읽었습니다. 아, 네. 저도 중고등학교 네. 때 읽었던 거는 민음사가 되게 익숙해서 민음사로 읽었는데, 요즘에는 문학 전집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출판사별로. 근데 열린 책들 출판사가 표지가 이뻐요. 표지가 이뻐서 그걸로 읽고 있는데 그것도 번역이 잘 됐다는 평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열린 책들도 읽고 맞아요. 있어요. 표지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번역 문체를 살피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대로 번역하는지도 정말 중요하긴 한데, 이게 문학 작품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 문학성을 유지하면서 읽기 편하게 다듬어졌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호칭이나 존댓말 같은 것도 살피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다룰 위대한 개츠비 같은 경우에는 문학동네 판본을 읽었는데, 살인자의 기억법으로 유명한 김영하 작가께서 번역을 하셔가지고 번역체도 어느 정도 신뢰가 갔고, 또 그 개츠비와 닉이 서로 반말을 하는 사이로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닉과 개츠비의 사이가 한층 편해 보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모든 판본을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이 버전에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근데 번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영화에서 그 마블 시리즈 했을 때도 번역가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저도 몰랐는데 비교해본 거를 딱 보니까 이게 되게 그 미묘한 차이가 내용의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궁금한 게, 그러면 예를 들어 개츠비를 비교하려면 번역서들끼리 혹시 비교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제 개츠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오만과 편견 같은 경우에는 네. 원본도 보고 다른 여러 출판사의 번역본을 다 살펴봤었어요. 좀 차이가 커요? 비교했을 때? 일단은 오만과 편견 같은 경우에는 시작 부분에
미스터 베넷이랑 미시즈 베넷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부 간에 그 존댓말을 쓰게 되면 되게 위계질서가 있어 보이고 훨씬 딱딱해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평등한 그런 문체가 사용이 되면 읽는 저로서도 좀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세계 문학 전집에서 네.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번역 잘못했다고 네. 까면서 새로 등장한 책이 또 있거든요. 원래 민음사에서 처음으로 막 번역해서 그게 제일 유명한데 네. 뭐 세움 출판사에서 네. 다른 번역가가 원래 있던 번역은 잘못됐다.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을 완전 잘못 표현했다라고 까면서 새로운 책을 발매하기도 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은 알베르 까미 그 이방인 내용이 반이고 반 정도는 그 원래 원문을 까는 내용을 실어놨더라고요. 아, 그 이정서 씨. 맞아요. 이정서. 네네네. 맞아요. 그게 제목 가지고도 되게 말이 많더라고요. 이방인이냐 이인이냐 뭐 이런 걸로. 네. 2인? 네. 이인이 뭐예요? 이인이라는 게 이제 보통 이방인이 될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자아가 뭐 두 개로 분열됐다 뭐 이런 맥락으로. 2인. 네. 아, 그게- 그래요? 달을 2의 사람이 아닐까요? 저는 숫자 2의 사람인 줄 아니, 알았어요. 달을 읽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2인종 이런 것처럼. 의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위대한 개츠비이지만 사실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인물은 닉 캐러웨이라는 인물이에요. 뉴욕 웨스트에그의 조그마한 집에 이사를 온 닉은 이웃집 대저택의 주인인 개츠비라는 인물과 친해져요. 개츠비는 매일같이 파티를 벌이는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은 개츠비 저택의 정반대편 이스트에그 저택에 살고 있는 닉의 사촌 데이지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데이지는 과거 개츠비와 연인 사이였지만 가난했던 개츠비는 상황상 데이지와 떨어져 있게 되고 데이지는 이후 톰 뷰캐넌이라는 부유한 인물과 결혼을 하게 되어 딸까지 낳은 상태예요. 그럼 이 톰 뷰캐넌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면 돈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닌 게 인근 정비소 주인 조지 윌슨의 아내 머틀 윌슨과 불륜관계에 있어요. 어쨌든 닉의 주선으로 데이지와 개츠비는 다시 만나게 되고 마음이 전과 같음을 확인하는데요. 어느 더운 여름날 닉, 개츠비, 톰, 데이지, 그리고 데이지의 친구 조던이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톰은 개츠비와 데이지가 사랑하는 사이임을 확인하고 분개해서 개츠비가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폭로합니다. 이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진 데이지는 이 상태로 개츠비의 노란색 자동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요. 같은 시각 정비소 주인 조지 윌슨은 아내가 누군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아내를 가둬놓은 상태였는데요. 정비소로 개츠비 차가 다가오자 머틀은 이를 톰의 차라고 오해를 하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그 앞으로 돌진해요. 과속으로 달리고 있던 차와 충돌한 머틀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차는 자리를 뜹니다. 아내의 죽음을 확인하고 분노에 가득 찬 조지는 그 차를 운전하고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던 사람을 개츠비라고 생각하고 그의 저택으로 숨어 들어가 개츠비를 총으로 쏜 후 자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혹은 읽기 전에도 책의 제목에 대해 궁금증이 남아요. 도대체 왜 위대한 개츠비인 걸까요? 이 질문이 진짜 간단하기는 한데 대답하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왜 개츠비를 위대하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이게 왜 위대한지를 파악하면서 읽었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좀 도와주세요. 한번 나눠볼까요?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 개츠비가 위대한지에 대해서요? 네, 나는 개츠비가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개츠비가 위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누면은 어느 쪽이세요? 그 위대하다는 기준이 네, 좀 맞아요. 애매해가지고 그냥 제 생각만 말하면은 그 사람 자체는 위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위대한 개츠비라고 한 거는 이해가 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위대하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데 네. 이제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경제대공황 오기 전까지 미국이 진짜 부유했잖아요. 맞아요. 그 시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개츠비인 것 같고 그 개츠비가 부유하고 보여주는 그런 낭비적인 문화를 제대로 보여주는 인물로 이렇게 부각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위대한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측면에서 보면 위대한이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제목이 왜 위대하다는 표현이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작품 내적으로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겠지만 이 작가인 피츠 제럴드 자체도 이 제목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내나 아니면 출판사에서 이 제목을 좀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이제 읽은 다음에 내가 작가라면 제목을 뭘로 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행복한 개츠비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 단어적으로
라고 저는 썼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위대하지 않다 좀 찌질한 개츠비 같은 느낌이 아닌가 해서 그거를 좀 극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찌질한 개츠비 생각했었는데. 맞죠. 그러니까 제목을 찌질하게 하긴 좀 그러니까 반대로 약간 반어법으로 그레이트라고 쓴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약간 이 당시에 미국을 좀 봤어요. 이 당시에 1920년대 미국의 모습을 봤는데 이때가 그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사이에 그 미국이 호황기를 누렸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때 금주법도 있고 재즈가 시작되기도 했고 마천루가 이제 미국에서 막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어떤 미국의 부유층들, 증권가의 어떤 큰 성공들 이게 한창 일어날 시기였는데 오히려 저는 약간 개츠비라는 인물이 미국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미국의 아메리카에 되게 그레이트 아메리카? 미국, 위대한 미국?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은 시작부터 굉장히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이들의 학살 그리고 그 흑인 노예들 그런 어떤 안 좋은 역사들을 밑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이제 위대함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게 그냥 개츠비를 보여주면서 미국 자체를 좀 이렇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론이 좀 약간 안 좋잖아요. 그쵸. 개츠비가 총 맞아서 죽는데 그쵸. 미국인들이 만약에 그 개츠비를 보면서 더 그레이트라고 하면서 미국인들을 동일시했다면 너무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약간 경종을 울린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인들은 화려함에 눈이 멀고 와 우리는 위대해. 와 미국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거를 약간 피츠제럴드가 이렇게 거울 보여주듯이 니들이 정말 위대하냐. 이 위대함의 어떤 시작을 보고 끝을 한번 봐도 위대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도 이제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그렇게 낭비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짱이다 하고 막 잘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폭삭 망했잖아요. 그 경제대공 와서. 예언서일 수도. 아니면 작가가 그 시대 경제대공까지 겪고 이걸 썼나요? 아니요, 이 작품 25년작일 거고요. 40년도에 죽은 걸로 알아요. 그럼 약간 비꼬으려는 건가? 작가는 아예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쵸. 네. 원래 이제 항상 해석이 꼼보다 좋으니까. 근데 저는 좀 그렇게 느껴졌네요. 근데 이 개츠비가 이 작품 내에서 파티를 굉장히 많이 열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보면 술에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때 당시가 금주법 맞아요. 배경인 네, 맞아요. 건데 그렇게 파티를 여는 거죠.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서 향락적인 걸 좀 더 부각을 시킨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금지되어 있고 아무나 살 수 없는데 거의 물 쓰듯이 쓰면서 어떤 자신의 권력과 그런 능력을 과시를 하는 거죠. 개츠비가 실제로 극 중에서도 금주법인데 몰래 술 만들어서 밀매업자, 팔아가지고 맞아요. 그래 그쵸. 돈 버는 사람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저도 사실 이 책 처음에 읽었을 때는 개츠비가 왜 위대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개츠비가 죽어서 그래. 죽어서 위대한 거야. 너무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니까 답을 말해버렸네. 아니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몰라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개츠비가 죽는 결말이 되었기 때문에 개츠비가 그렇게 쫓았던 꿈이 훨씬 순수해 보이고 훨씬 숭고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 제목 자체가 위대한 개츠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읽을 때부터 이 개츠비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부터 이 사람은 엄청 대단한 사람일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좀 마지막에 안 좋을 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그 배트맨 명대사가 일찍 죽어서 영웅이 되거나 오래 살아서 괴물이 되거나 그 대사 있잖아요. 그게 좀 생각이 나네요. 현대판에 그거에 부합한 사람이 스티븐 잡스 아닌가요? 그 일찍 죽어서 영웅이 됐지만 아마 오래 살았으면 다른 평을 받지도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스티븐 잡스 몇 살 때? 그 40몇 세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완전 젊은 나이는 아닌데 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맞아요. 아까 노이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대한 개츠비이다 보니까 읽을 때부터 개츠비가 위대한 사람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실 개츠비가 위대할 수 있었던 거는 작품의 서술자였던 닉의 역할에 큰 공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닉의 말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닉을 얼마나 믿으세요? 닉이 근데 너무 개츠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첫 만남부터 잊을 수 없는 미소, 몇 세기에 한 번씩 나오는 미소 막 이런 미사역을 써가면서 첫 만남부터 너무 개츠비를 좋게 봐서 저는 좀 그 정도인가? 이랬거든요. 이게 그냥 전지적 닉 시점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제 3자의 입장으로서 작가가 약간 신처럼 위에서 조망하고서 이걸 객관적으로 쓴 게 아니라 닉의 입장으로 그 세계관을 풀어낸 것 같아서 이거는 진짜 객관적으로 그 세계를 반영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닉의 눈으로 우리는 그 세상을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읽으면서 이거 액자식 구성이 생각이 났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얘기잖아요.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 그래서 이게 니게 액자 안에 또 이제 개츠비가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100% 진실일까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란 제가 봤을 땐 대부분 허구이기 때문에 물론 허구가 뭐 사실이나 이런 뭐 경험을 바탕으로 쓸 수 있지만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읽는 건데 이게 100% 사실일까라는 생각을 안 해봐서 되게 좀 색다른 질문인 것 같아요. 저 제이미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제이미님이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일까요? 물어봤을 때 네. 그게 어떤 입장이에요?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는 네. 첫 번째로는 모든 게 다 사실인데 네. 닉의 관점으로 닉이 좀 미화해서 네. 그 상황을 봤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아예 없는 거를 닉이 상상으로 만들어냈다. 이런 허구인데 어떤 거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근데 사실 그 두 개가 다 학계에는 나오는 입장이에요. 정말 닉이 자기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예 다 만들어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개츠비라는 인물이 닉이 사는 세계에선 존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좀 신화적으로 만든 그런 인물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닉의 서술에 의심이 갔던 부분이 책 처음부터 사실 의심이 갔거든요. 책의 첫 줄부터 과거에는 내가 더 어리고 뭐 유약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내가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성숙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의도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거 아니어도 이제 자기가 예일대학교를 나왔고 신문사에서도 활동을 하지 않았나요? 예일대학교 신문사에서 활동을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책 중간중간에 자기 얘기를 덧붙이는데 그게 좀 더 자기를 객관적인 인물로 세팅하고 싶은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닉의 서술에 의심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할 인물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개츠비인데요. 개츠비가 닉이 살아가는 세계 안에서 실존하는 인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예 허구인지 아니면 실존했는지. 네. 저는 실존했을 것 같아요. 그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 상황 속에서 개츠비가 정말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 데이지와 절절한 사랑? 이런 건 허구일지도 몰라도 그냥 개츠비라는 부자가 있었다는 진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데 아이디어를 얻었을 것 같아요. 밀주업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술을 몰래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애도 한 명 알고 마크님처럼 사랑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랑 얘기를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짬뽕한 것도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저는 오히려 허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오히려 닉이 만들어낸 대리 자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 그리고 내가 해내지 못한 것들을 해내는 인물을 그 안에서 창조해냄으로써 서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악덕업자라고 해도 어쨌든 닉 눈에는 굉장히 매너 있는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 장례식장에 닉 빼고 아무도 오지 않았다라는 것도 너무 과장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떤 닉에게만 굉장히 그런 순수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게 지적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 또 한 행동은 분명 범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이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닉이 자기 안에 존재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어낸 사람 아닌가, 또 다른 자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입장도 실제로 있긴 있어요. 듣는 분들 헷갈릴까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닉이라는 사람이 작가고 그 사람이 진짜 실제 겪었던 일을 적은 게 아니라 닉이라는 사람 또한 소설의 그냥 인물이라는 걸 좀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닉이 봤을 때 이거 허구일까요? 막 이런 거 하실 때 딱 모르고 들었을 때는 닉이 그럼 작가고 작가가 진짜 겪었던 일을 쓴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닉도 그냥 극 중에 한 명이고 닉의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소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책을 좀 더 세세하게 관찰을 해보려고 해요. 작가는 집필을 할 때 단어 하나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책을 읽는 독자 역시 단어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읽게 되면 왜 여기서 이 단어를 썼을까? 아니면 굳이 이 단어를 썼어야만 했을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보면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냥 줄거리만 따라가면서 읽는 것보다 훨씬 많이 얻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의 몇몇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먼저 다루고 싶은 부분은요. 개츠비가 닉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분이 아니라 그 이후 그들이 타고 있던 차 옆을 지나가던 리무진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영화에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영화에도 되게 나와요. 부각돼서 그 네.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이 뭐냐면 닉은 백인이 운전기사이고 뒷자리에는 흑인 셋이 앉아있는 광경을 목격을 해요. 왜 굳이 이 장면 묘사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쪽 부분 읽으면서 딱 이거 왜 들어갔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도와주세요. 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를 설명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제 흑인 노예 해방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흑인 이제 인권 운동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인하고 흑인하고는 그 평등한 위치에 같이 없었거든요. 흑인 노예가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받고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그게 1차 세계대전 때 군대에 가면서 이제 흑인하고 백인하고 같이 같은 아메리칸으로서 같은 미국인으로서 적에 대항해서 싸웠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제 평등이 점점 없어졌다고 말을 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지 않을까. 왜냐면 그 시대적 배경이 1차 세계대전 이후니까 그거를 좀 표현하려고 이 장면을 넣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가 약간 인종차별에 대해서 되게 사회적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오히려 이상한 장면처럼 보이는 걸 연출을 해서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게 일반적이지 않지 않았을까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돈만 있으면 흑인이 뒤에 타고 이제 백인이 운전할 수도 있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자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종적인 계급보다 이제 자본에 돈으로 의한 자본에 계급이 더 의해서. 이기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뭔가 제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가지고 저도 좀 놀랐는데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좀 수월하게 답을 내려보자면 바로 이어지는 닉의 생각과 연결을 지어보면 돼요. 닉이 이 사람들을 다리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닉이 다리를 건넌 뒤에 이제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개츠비 같은 사람마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합쳐서 보면 저 다리에서 통념상 흑인과 백인의 위치가 바뀌는 것도 봤는데 개츠비처럼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츠비가 처한 사회적 위치가 인종적인 측면에서는 마치 흑인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연결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그럼 개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 같은 건가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아니면 약간 그때 미국은 능력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한? 약간 그런 걸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메리칸 드림 보여주는 그쵸, 거구나. 그쵸. 아. 너가 흑인이든 아주 가난한 뭐 외국 이민자든 간에 여기서는 능력만 있고 네가 그 능력만큼 돈을 벌 수 있으면은 뭐든지 가능하다. 약간 네.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실 소설에서도 인종적인 측면이 알게 모르게 되게 숨겨져 있다고 해야 되나? 심어져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머틀이 차 사고가 나잖아요. 그 뒤에 이제 경찰이 도착을 하고 목격자가 등장을 해요. 목격자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목격자가 그거 아닌가요? 그 안경점 간판. 아니에요. 그거 그 아닌가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간판이잖아요. 약간 술 취해서 말한 사람 아닌가요? 그때 백인 목격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백인이 아니라 그래요?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피부가 좀 하얀 편인 잘 차려입은 흑인으로 나와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럼 어떤 의도예요? 그것도 이제 지금이야 뭐 그런 광경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때는 상당히 이런 게 눈에 띄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작가가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개츠비도 이런 사회적 위치로는 흑인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계속 지으려고 통념적으로 봤을 때는 어색해 보이는 부분들을 많이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톰 부캐너가 작중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너는 나중에 커서 흑인 신부를 만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제가 기억이 맞아요. 지금 났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나중에는 머지않아서 곧 흑인이랑 백인이 결혼하는 시대도 오겠네. 뭐 이런 식으로도 맞아, 얘기를 맞아. 하고 좀 톰이 좀 엄청난 인종차별주의자죠. 처음에 등장했을 때도 그 유색 인종 제국의 발흥 읽어봤냐고. 맞아요. 그러면서 좀 있으면 유색 인종들이 지배를 막 탐내니까 우리들이 잘 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 보고 생각했어요.
작가가 왜 굳이 이런 말을 톰을 통해서 썼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톰이 멍청하다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건가라는 생각을 혼자 했었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좀 톰 약간 거만하고 맞아요. 약간 나쁜 애잖아요. 맞죠? 거만하고 약간 양아치 같은 스타일이잖아. 그냥 그 시대에 저는 그 백인 지배층은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그냥 그렇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유형? 맞아요. 맞아요. 그 전형적인 부자잖아요. 집안 부자고 예일대학교 나오고 정말 부자 동네에 살고. 맞아요. 보니까 개츠비 사는 데랑 톰하고 데이지 사는 데랑 강 하나 놓고 이렇게 갈려 있잖아요. 같은 맞아요. 지역인데 그거 보니까 개츠비 사는 데는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 건너에 이제 톰하고 데이지 사는 곳에는 절대 못 미친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걸 보여주냐면은 희능 부자여도 아무리 내가 자수성가해도 걔네들한테 못 따라온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도 맞아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데이지가 이제 개츠비 안 선택하고 다시 톰을 선택해서 돌아가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이제 개츠비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결국에는 톰이다. 결국에는 이제 원래 자본가를 못 이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이스트에그하고 웨스트에그를 닉이 설명을 하는데 뭔가 좀 비슷하지만 어쨌든 다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개츠비의 저택이 묘사되는 것도 옛날에 유럽의 어떤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건물을 닮게 만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간 이미테이션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되게 재밌네요. 이렇게 분석해서 보니까. 궁금한 게 저 읽으면서 반대편 그 톰네 집에서 막 등대에서 빛이 나오고 막 안개가 끼고 막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등대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네. 개츠비가 계속 거기를 쳐다보잖아요. 거기를 쳐다보는 걸 계속 부각시켰던 이유가 뭐냐면은 개츠비는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항상 저렇게 보고 저기가 되기를 희망하는데 결국엔 안 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좌절, 네, 목표와 좌절 이런 원하지만 안 된다. 막 이런 거. 네. 녹색빛은 소설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 때도 그 녹색빛 얘기 막 계속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전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린라이트.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개츠비가 데이지의 그린라이트를 계속 원하고 기다리고 바라잖아요. 그래서 개츠비의 어떤 아메리칸 드림의 정점? 그 모든 거를 하나로 이제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원작에서도 그린라이트라고 나오는데 이게 녹색빛, 한국에서는 그린라이트가 다른 의미다 보니 폐해요, 이거. 맞아요. 저도 사실은 그 그린라이트 자체가 개츠비의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다음은 개츠비가 입은 수트 색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노이마님, 혹시 개츠비와 데이지가 마침내 다시 재회를 하던 그날 입은 수트 색상이 뭔지 아시나요? 이거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그 플란넬 양복에 은색 셔츠 그리고 황금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고 나와요. 네, 맞아요. 와. 흰색 플란넬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플란넬 셔츠가 뭐예요? 재질인가? 재질 같아요. 색깔이 더 중요해서. 하얀색이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나폴스님께 드릴게요. 개츠비가 톰의 집에 초대되어서 톰, 데이지, 개츠비, 닉, 조던 이렇게 5이 모이던 날, 그리고 결국 데이지가 머트를 죽이게 되던 바로 그날, 개츠비는 어떤 색의 수트를 입었나요? 네, 이쪽 찾으면서 되게 읽었는데 분홍색이었습니다. 영화에서도 분홍색으로 나오죠. 약간 패션 센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당시에 분홍색 위아래 수트를 입었다는 거는 그래서 톰이 되게 비웃어요. 옥스포드 나왔는데 어떻게 분홍색 셔츠를 맞아요. 입을 수 있냐 이러면서 쟤는 가짜다 이러면서 오히려 비웃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희대적 배경 보면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양복 정장 입는 문화가 발달을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정장을 좀 더 스타일 있게 입으려고 그런 쪽의 패션이 되게 발달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개츠비의 수트의 색에서 의미를 찾아요. 작가는 왜 굳이 이 두 중요한 장면에서 개츠비의 옷 색상을 각각 흰색과 분홍색으로 설정했을까요? 흰색은 좀 있어 보이려는 약간 백바지 이런 느낌의 처음 딱 멋쟁이. 등장했을 때 나 잘 살고 있다, 멋있는 사람이다 하려고 딱 하얀색을 입은 거고, 분홍색인 건 이제 그 약간 절정이잖아요. 그 이야기에 내가 정말 데이지를 갖기 위해서 톰한테 만나는 장면이어서 약간 도전하는 의미로 약간 붉은색 강렬한 걸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분홍색은 뭔가 사실 젠더적으로 봤을 때 약간 퀴어적인 색깔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남자가 그런 수트를 입는다는 거는. 그래서 개츠비도 좀 바이였나?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색깔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 저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디카프리오 나오는 영화 봤을 때 네. 진짜 멋있더라고요, 디카프리오. 맞아요. 흰색하고 분홍색 입을 때. 잘 어울려. 너무 잘 진짜 어울려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디카프리오가 이제 그 옛날에 타이타닉 때는 진짜 잘생겼는데, 나이 먹고 나서 이제 좀 살집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잘생기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개츠비 영화 보고, 와, 얘는 나이 먹어도 이렇게 잘생겼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군 전과 입군 후가 맞아요. 확연히 차이 나는. 맞아요. 그 디카프리오는 오히려 너무 이제 이쁘고 잘생긴 얼굴이라서 그 연기의 폭이 좁아질까봐 약간 일부러 외모를 좀 더 이렇게 관리를 안 하거나 좀 더 외모를 낮추는 그런 역들을 많이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뭐가 있죠? 레버넌트? 그쵸. 그런 아, 네. 그렇네요. 저는 개츠비의 패션 센스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극 중에서 이 닉도 개츠비가 입었던 옷을 가지고 뭐라 하는 상황이 좀 많이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 셔츠 하니까 생각났던 게 그 데이지가 놀러 갔을 때 셔츠 막 뿌리지 않아요? 맞아요. 먼 셔츠 맞아요. 하면서 막 뿌리고 데이지가 중요한 그 대사도 하는데 울려고 하다가 너무 슬프다. 셔츠가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맞아요. 슬프다. 그런 기억나요. 대사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지금도 이해는 잘 안 가요. 더 쇼 같아가지고 뭐 하는 약간 거지? 돈 뿌리면 이런 거랑 그러니까요. 나 이만큼 옷 많다 이런 머니샷 건가? 이거 뿌리는 줄 알았어. 저는 그 방금 노이마님 말씀하신 거 좀 공감하는 게, 이 수트가 무슨 의미인가 저는 생각하다가 네.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네. 네이버에 쳤거든요. 그 위대한 개츠비 수트, 뭐 오. 개츠비 수트 쳤는데 그냥 수트 이쁘다. 이런 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그 재즈 시대의 패션 막 이런 맞아요. 것들로. 저는 사실 이거를 톰의 외모에 관한 묘사하고 연결을 지어보면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톰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몸이 엄청 탄탄하고 몸이 되게 부각되는 묘사가 많고 폴로 선수여서 맞아요. 운동을 즐겨하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남성상에 굉장히 부합하는 외모를 가진 인물인 거죠. 거기에 아까 마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츠비하고는 다르게 원래부터 부유한 계층의 인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개츠비는 이제 후천적으로 부자가 된 케이스인데 흰 수트, 핑크 수트가 주는 소위 여성스러운 이미지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같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톰과 개츠비 사이에는 어떤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작가는 아무래도 이러한 설정들을 통해서 결국 이제 소설의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아까 앞서서 우리가 개츠비가 흑인하고도 연결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개츠비와 젠더적인 면이 합쳐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연결 짓는다는 거는 굉장히 흥미롭게 저는 들리는데 좀 결말을 생각하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거를 못 뛰어넘는 결말이었잖아요. 그거를 봤을 때 넘보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런 욕망은 항상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렇다면은 왜 그거를 이렇게 신분으로 갈라놓고 그걸 순수하게 쫓는 사람을 보여줘 놓고 그리고 막 이 사람 너무 순수하다 이렇게 막 이입하게 해놓고 결말을 그렇게 어떤 비참한 죽음으로 해놨는지 그 부분이 전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위대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패해서요? 실패해서? 네. 슬프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 이유가 작가가 작가의 삶을 좀 투영시킨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도 개인적인 삶이 개츠비하고 좀 비슷한데 맞아요. 원래 육군 소위로 복무했다가 전역하고 나와서 이제 뭐 인쇄소 이런 데서 일하다가 그 약혼했던 여자가 그 능력 때문에 파혼했거든요.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그 작가가 그러다가 이제 작가가 책 하나 대박 나가지고 좀 상류층 계열에 들어가고 다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작가가 상류층 계열에 들어가서 이제 상류층 사람이랑 어울리는데도 자기는 이제 자수성가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책 잘 나가서 원래 상류층이 아니라. 근데 그 상류층 사람이랑 어울리면서 자기가 계속 느꼈던 나는 이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만 이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네 라는 걸 계속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낀 점을 개츠비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란 생각도 저 계속 드는 게 그 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뿌리가 없잖아요.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고 그 이민자들이 인디언들 다 쫓아내고 자기네들이 개척한 건데 그래서 유럽의 어떤 기나긴 역사와 그 유럽 안에서의 그 신분으로 내려온 빼박 귀족, 뼈부터 귀족인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게 굉장히 심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문화적인 소명이 부족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돈은 많아도 그런 거에 있어서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이제 미국도 좀 느끼지 않았을까. 그럼 미국이 유럽한테 열등감이 있었다는 말이죠? 네네네네.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미국 역사도 좀 짧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세한 것까지 엄청 중요하게 다룬다고 음.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신들의 그런 역사 짧음에 대한 이게 있다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 있잖아요. 뭐 이상한 거 점 몇 개 찍어놓고 뭐 미술이라 하고 막 변기통 갖다 놓고 미술이라고 하고 막 현대에서 이런 거. 맞아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 잭슨 폴록으로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게 보면은 그게 정말 예술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자본으로 미국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설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미국이 이제 그런 역사에서 밀리잖아요. 특히 예술 쪽은 유럽은 고대부터 이렇게 쭉 이어왔는데 미국은 새로 생긴 국가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이제 정치 뭐 힘 군사적 이런 거에서 내가 유럽을 넘어도 예술적인 부분에서는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을 수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아예 판도를 바꿔버리자 해가지고 그런 괴짜들한테 그런 작품들 엄청난 액수로 사주면서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작품이 이런 가치에 팔린다라는 거 보여주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새로운 예술 분야 예술 작품으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이제 지금은 뭐 현대예술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미국 정부에서 의도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